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올해 부산으로 내려와 정착하며 살아가고 있는 33살 여자입니다. 사람도 많고 바쁘게 움직이는 서울에서 살다 고향인 부산으로 내려온 지도 3개월째네요. 작년 이맘때쯤에 제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고 이 자리에서 그 기적 같은 일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모두들 힘들고 지쳐가는 이 시기에 힘내시고 조금만 견뎌내서 기적처럼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인생은 절망과 외톨이라는 단어가 늘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어요. 암울한 아이였고 주변에서는 항상 저를 보는 시선이 불쌍한 아이였던 것 같아요. 12살 전까지는 부유한 집안의 외동딸로 부모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자랐고 2층 집 전원주택에 살며 아빠가 회사에 출근하실 때면 기사분이 운전을 하는 차를 타고 출근하셨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가지고 싶은 건 말만 하면 모두 가질 수 있었고 항상 주위에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렇다고 나보다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지 않았고 부모님의 가르침대로 배려하며 밝은 아이로 자랐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의 행복을 질투라도 했는지 세상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고 12살 겨울방학 때 부모님이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빠는 병원에 오는 도중 구급차에서 숨을 거두셨고 엄마는 혼수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했어요. 그때 전 겨울방학이라 스키 캠프에 가 있었고 부모님이 이렇게 심각한 사고를 당할 줄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성인이 되어서 단 한 번도 스키장을 가지 않았어요. 스키 캠프를 하루 남겨두고 큰아빠에게 전화가 왔고 아빠 차를 운전했던 기사님을 보낼 테니 당장 집으로 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님이 왔고 부산으로 가는 차 안에서 아빠가 돌아가신 것과 엄마의 위독한 상황을 전해 듣고는 집으로 가는 내내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막상 아빠의 장례식장에 도착하자 발인 준비에 큰아빠와 고모는 정신이 없었고 저는 아빠의 영정사진을 품에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깨어나 보니 아빠의 영정사진은 없고 고모가 아빠를 묻기 위해 산에 가야 한다며 일어나라 했었어요. 뭐가 뭔지 몰랐고 큰아빠와 고모가 하라는 대로 따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엄마에게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아빠가 죽었다는 게 믿겨지지 않았고 아빠의 죽음에 모두들 슬퍼하셔서 엄마는 어디에 있는지 엄마가 보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아빠를 좋은 곳에 묻어드리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엄마가 보고 싶다고 고모에게 말하자 고모는 내일 데려다 주겠다고 우선 집에 가서 쉬자며 저를 달랬고 전 목구멍까지 당장 엄마에게 데려다 달라고 떼쓰고 울고 싶었지만 오빠를 잃은 고모의 표정을 보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고모 집에서 자는 그날 밤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잠이 오지 않았고 몰래 엄마를 보러 병원에 다녀와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장례식장에서 아빠 친구분들이 주신 용돈을 들고 택시를 타기 위해 나가려는데 고모가 자고 있는 안방에서 큰아빠와 고모의 대화를 엿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두 분의 대화는 어린 제가 듣기엔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소름이 돋았어요. 갑자기 들이닥친 모든 상황들이 적응하기가 힘들었고 어렸던 전 세상이 무서웠습니다. 우선 민재 재산이 얼마 정도 있는지 파악해야 하니까 변호사랑은 연락됐어? 최대한 티나지 않게 하는 게 좋아. 민재가 워낙 어렸을 때부터 꼼꼼한 성격이라 분명 채수 씨랑 시아에게 모든 재산을 남겼겠지. 그 자식 얼마 전에 내가 가게 월세도 못 내고 있다고 도와달라고 사정 좀 하러 찾아갔는데 얼마나 매몰차게 나를 대한 줄 알아? 돈 좀 있다고 형을 깔보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렇게 심보가 못됐으니까 이런 일이 난 거 아니냐고. 솔직히 난 민지한테 너무 많이 상처를 받아서 민재가 세상 떠났다고 했을 때 눈물도 안 나더라. 그러게 나 어려웠을 때 조금만 도와줬으면 좀 좋았어. 오빠, 말이 심하다. 시아도 자고 있으니까 조용히 말해. 그리고 말은 바로 해야지. 둘째 오빠가 오빠를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데 그건 쏙 빼냐? 매몰차게 군 건 나한테 그랬지. 오빠는 그래도 자기 형이라고 가게도 차려줬잖아. 나는 해준 게 뭐 있어? 결혼할 때 해준 이 집 말고 있긴 해. 나도 오빠처럼 가게 하나 해달라고 했었는데 콧방귀도 안 끼던데 뭐. 근데 새언니가 더 서운하더라. 옆에서 말 좀 잘해주면 얼마나 좋아. 둘째 오빠한테 이야기 좀 해달라니까 오히려 같이 맞장구 쳐서는 안 된다고 했을 때 얼마나 얄미웠는데. 그때 생각하면 누워있는 게 쌤통이지. 큰아빠와 고모의 대화는 엄청난 충격이었고 돌아가신 아빠와 의식이 없는 엄마에 대해서 막말을 하는데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대로 방으로 들어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펑펑 울다 잠이 들었어요. 다음날 고모에게 엄마에게 데려다 달라고 했지만 고모는 장례식 때문에 잠을 못 잤다면서 더 자야겠다고 했고 큰아빠는 아빠가 없는 회사 일을 처리해야 한다면서 나갔습니다. 결국 택시를 잡아 엄마가 있는 병원으로 갔고 면회가 되지 않아서 꼬박 4시간을 기다려 면회 시간이 오자 엄마를 드디어 만났어요. 누워있는 엄마를 보자 눈물이 계속 흘렀고 아무 말도 없는 엄마가 미웠습니다. 엄마 손을 건드려 보기도 하고 머리카락을 잡아도 봤는데 아무 기척이 없는 엄마에게 화가 났고 왜 나를 혼자 내버려 두는지, 내가 이렇게 슬퍼하는데 왜 달래주지 않는지 당장 일어나라고 엄마에게 소리 지르고 싶었지만 꾹 참았어요. 면회 시간이 끝나고 간호사 언니가 나오라고 손짓을 했고 엄마와의 면회가 끝나 6시간 후에 면회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모 집으로 다시 왔어요. 고모 집에 도착하자마자 고모는 저를 보더니 다짜고짜 화를 내기 시작했고 소파에 앉아서 심각한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는 큰아빠가 보였어요. 큰아빠와 고모는 소파에 앉으라고 했고 서류 더미를 건네며 지장을 찍으라고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고 물었지만 두 분은 횡설수설했고 저를 빼고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어젯밤의 일이 화가 나자 두 분에게 서운해 아빠의 형제들인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인 제가 어른을 상대로 말싸움을 이길 수는 없었고 돌아오는 답은 잔소리뿐이었어요. 넌 도대체 이 시간까지 어디에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거야? 그러다 길이라도 잃어버리면 어쩌려고 그랬어? 이제 아빠도 없고 엄마도 처지경이니까 고모 말 잘 들어야 해. 예정에도 없는 애를 키우게 생겼어. 고모랑 고모부는 아이 같은 거 서로 안 갖자 주의야. 시아 너는 애도 아니고 이제 다 컸으니까 웬만한 건 알아서 할 수 있지? 당분간은 고모 집에서 살게 될 텐데 손 많이 안 가게 해주면 좋겠다. 이제 고모도 일하는 사람이고 아빠도 없는데 회사를 누군가는 맡아야 하지 않겠니? 애 하나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러니 제발 사고 치지 말고 고모가 하라는 대로만 해. 민재 회사를 꼭 네가 맡겠다는 말처럼 들린다. 위아래가 있는데 벌써부터 네가 그렇게 나오면 안 되지. 우선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이 서류에 네 지장 좀 찍어라. 별 내용은 아니고 네 아빠 명의로 된 재산인데 아직 어리니까 깊게는 알 필요 없고 그냥 네가 엄마랑 아빠 대신에 찍는다고 생각해. 그리고 앞으로 고모가 네 엄마 아빠 노릇 해줄 테니까 고모 말 잘 듣고 지내라. 우리도 갑자기 이렇게 돼서
정신이 없어서 그래. 그리고 내가 얼핏 들었던 것 같은데 아빠가 해운대 쪽에 빌딩 하나 있다고 하지 않았든? 예전에 사놓은 게 있다고 한 것 같은데. 큰아빠, 고모, 저 도장 안 찍을래요. 엄마 깨어나면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이런 거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제 두 분이서 하는 이야기 다 들었어요. 이런 소리를 아빠가 들었다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솔직히 큰아빠랑 고모는 아빠 돌아가시기 전에는 자주 얼굴도 안 보여주시더니 아빠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러는 거 이해가 안 돼요. 아빠 다시는 안 보겠다며 의절하겠다고 한 건 큰아빠였잖아요. 엄마 일어나면 이런 거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두 분이서 이렇게 하시니까 꼭 아빠 세상 떠나기만을 기다린 사람처럼 보인다고요. 두 분 다 나빠요. 어떻게 우리 아빠를 그렇게 말해요? 얘 좀 봐라. 너 지금 우리를 아주 파렴치한에 못된 사람들로 보는 것 같다. 네 엄마가 언제 일어날 줄 알고 그걸 마냥 기다려. 지금 우리가 이러는 게 좋아서 그러는 줄 아니? 남한테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재산을 지키겠다는데 그게 너는 그렇게 못마땅한가 보구나. 네가 아직 어려서 잘 모르나 본데 네 아빠는 내 친오빠야. 나한테 가족이고 소중한 사람이야. 시아 너는 단편적으로 봐서 그렇지. 형제들 사이에는 너와 네 엄마가 모르는 뭔가가 있으니까 함부로 어른들을 판단하지 마. 지금 큰아빠랑 고모가 네 아빠 빈자리를 해결하려고 얼마나 골치가 아픈지 아니? 재산은 지켜야 할 거 아니야. 네가 안 찍으면 엄마한테 가서 찍어오는 수밖에 없어. 그러니 찍어. 그리고 엄마가 안 깨어나면 어쩌려고 이런 식으로 나오니? 넌 아직 보호자가 필요한데 앞으로 고모랑 잘 지내야 할 건데 벌써 이러면 고모 힘들다. 고모와 큰아빠의 말이 무서웠고 이미 두 분의 마음속에는 엄마는 영원히 누워있는 사람이었어요. 방학 동안 매일 병문안을 갔고 점점 엄마가 호전되고 있다고 느꼈지만 엄마는 일어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학이 끝나고 개학을 하면서 매일 가던 병문안이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씩 가다가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주말만 엄마를 보러 가게 될 만큼 엄마의 부재가 익숙해질 때쯤이었어요. 학교에 있는데 고모가 학교로 데리러 왔고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고모에게 어디 가냐고 물었는데 엄마한테 간다면서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했고 그 말에 눈물이 흘러야 하는데 아빠의 장례식장으로 가는 때보다 많은 눈물은 흐르지 않았어요. 어린 나이였지만 엄마가 어쩌면 깨어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엄마가 없는 빈 병실을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큰아빠와 고모는 제 걱정을 한다는 빌미로 제가 장례식장에 오는 것을 말렸고 발인 날 엄마와 함께 아빠가 있는 산으로 갔습니다. 아빠 옆에 엄마를 묻고 두 손으로 흙을 던지는데 그제서야 눈물이 마구 나왔어요. 모든 안 좋은 일은 다 저를 겨냥하는 것 같았고 어린 제가 견디기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엄마의 장례식 역시 큰아빠와 고모의 도움으로 치러졌고 이제는 정말로 부모님이 안 계시는 아이가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고모는 저를 양녀로 삼으셨고 성인이 될 때까지 고모의 품에서 자랐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큰아빠와 고모는 아빠의 회사를 팔아 서로 나눠 가졌고 고모는 저를 양녀로 받아들인 대신 아빠의 재산을 좀 더 많이 가져갔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말이 양녀이고 양부모였지 전 늘 혼자 생활했습니다. 고모부와 고모는 각자 바람이 났고 제가 고등학교 때 이혼을 했어요. 한 번은 주말에 집에서 쉬는데
고모가 애인을 집으로 데려왔고 고3이었던 전 고모에게 반항이라는 걸 처음 해봤고 고모의 집에서 나오는 계기가 됐습니다. 요즘 고등학생들은 알바도 한다는데 넌 알바도 안 하니? 이제 네 앞으로 있는 재산도 다 바닥났고 널 내가 맡아 키운다고 한 건 딱 올해까지야. 너도 다 컸으니까 혼자 살 수 있지 않아? 이렇게 빈둥대며 놀지 말고 빨리 돈 벌어서 나가. 매일 네 눈치 보면서 내가 내 집에서 편히 못 산 거 생각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널 내보내고 싶은데 그래도 예정이라는 게 있잖아. 내가 마음이 약해서 그정에 널 못 쫓아내는 거야. 고모, 지금 완전 웃긴 거 알아? 대낮부터 술 먹었어? 헛소리하게? 누가 누굴 키웠다고 그래? 난 혼자 컸는데 고모가 이제 와서 나한테 효도 바라는 거 아니지? 숙식 제공만 했지 나에 대해서 뭘 해줬다고 이렇게 생색내는지 모르겠네. 내가 큰아빠랑 고모가 우리 아빠한테 한 짓을 모를 줄 알지? 둘이 우리 아빠 재산 다 없애고 이제 와서 내 탓이니 우리 가족 탓으로 돌리지 마. 우리 아빠 재산 덕에 8년을 흥청망청 살았잖아. 어릴 때 명절 되면 아빠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왜 우리 집은 명절인데 다른 집처럼 시끌벅적하지도 않고 친척들이 안 오냐고 했었어. 그때 우리 아빠가 뭐라고 그런 줄 알아? 아빠는 가족이 없댔어. 그리고 나서 아빠 돌아가시니까 큰아빠랑 고모가 나타나서는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하겠대. 뭘 알아서 했는데? 만약에 우리 아빠가 빈털털이었으면 어땠을까? 아빠가 왜 그런 말을 한지 이제는 너무나도 잘 알겠어. 그리고 원래 계획은 졸업하고 나가려 했는데 이참에 기다릴 거 뭐 있어. 그냥 지금 나갈게. 쟤 좀 봐라.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들이지 말랬나 봐. 너 지금 칫불도 없는 거 데려다 키워놨더니 뭐라고? 아주 머리 컸다고 막 나가는구나. 네가 우리한테 그러면 안 되지. 누군 좋아서 너 맡아서 키운 줄 알아? 나도 사람이고 죄책감이라는 게 있어. 매일 집에 있는 너 보면서 난 뭐 편한 줄 아니? 나도 진짜 미치게 힘들거든?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나쁘다고만 하는데 네가 더 나쁜 인간을 못 봐서 그래. 나보다 더 독한 사람이 네 큰아빠야. 큰아빠가 너희 가족한테 한 걸 알면 넌 나한테 감사하다고 해야 할 정도니까. 그래도 난 인간의 도리는 했어. 널 거뒀잖아. 만약에 내가 없고 큰아빠만 있었으면 넌 당장 보육원 행이야. 고마운 줄도 모르고 나도 이제 너 꼴 보기 싫어. 고모와 크게 다투고 집을 나와 자취를 하는 친구 집에서 살면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일을 하면서 전문대는 나와야 할 것 같아 공부를 했고 합격해서 학교를 다니다 학비가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졸업은 못하고 도중에 포기했어요. 전문대마저 포기하고 정말 돈을 악착같이 벌었습니다. 부모도 없고 학벌도 없는 제가 기댈 수 있는 거라곤 돈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고 명품관에 취직해 안내원 일을 했어요. 소위 말하는 부자들만 오고 돈 좀 있는 사람들만 매일 보다 보니 어느새 현실을 부정하고 있는 절 보았습니다. 언젠가는 저런 사람이 되겠다고 생각했고 그 생각은 변질이 되어 저보다 약하거나 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도 인성이 좋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을 거고 나이도 많고 오래 일을 하다 보니 은연중에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느 순간 혼자 밥을 먹게 되고 혼자 퇴근을 하면서 모두들 절 싫어하는 걸 알게 됐죠. 지사에서 못 다니겠다고 함부로 회사를 때려치우고 나올 형편도 용기도 없어서 묵묵히 다녔습니다. 한 번은 퇴근을 하고 오랜만에 친구와 호프집에 들러
술을 한 잔 했어요. 그런데 종업원이 주문을 잘못 받아왔고 시켰던 음식이 아닌 다른 음식이 나오자 저도 모르게 화를 냈습니다. 지금 우리 보고 이런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주문 하나도 못 받으면서 어떻게 일을 해요? 여기 알바 잘라야겠네. 완전 다른 메뉴를 가져와서는 우리가 이걸 시켰다고 우기면 다예요? 손님이 왕 아닌가요? 여기 앞으로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 망하겠네. 내가 잘못 나온 거라고 하면 그런 줄 알아야지 왜 우기고 난리야. 기분 안 좋게. 지금 생각해도 저에게 최악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친구는 흥분한 저를 말렸고 다음날 친구가 말해줬는데 제가 술을 먹고 들떠서 주문을 했었다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왜 이렇게 못났는지 자책하게 됐고 자책은 이 세상에 안 계신 부모님에게 원망으로 돌아가더군요. 부모님의 잘못도 아닌데 날 두고 돌아가신 부모님을 미치도록 미워했던 것 같고 제 삶을 한탄했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부모님을 미워해 본 적이 그때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혼자 점심을 먹고 회사로 들어오는데 다리가 불편한 고객님이 눈에 띄었습니다. 손에는 아무 짐도 들려있지 않았지만 뭔가 도움이 필요한 듯 보였고 그분께 다가가 도와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은 딸에게 줄 선물을 고르러 왔다고 했고 저는 점심시간도 남았고 어차피 일찍 자리에 올라가도 할 게 없어서 명품관을 안내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고객님은 딸을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어떤 선물을 해야 할지 몰라서 난감해하고 있었고 전 이것저것 추천을 해드렸어요. 고객님의 딸이 제 또래라는 말에 솔직히 제 취향대로 고객님께 추천을 드리면서 알게 모르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나도 엄마가 있었더라면 함께 쇼핑을 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고 외로운 회사 생활까지 생각이 나자 그만 명품 가방 매장에서 눈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그 순간이 저의 한계였던 것 같아요. 고객님은 저에게 너무 미안해하며 어쩔 줄을 몰라 하셨어요. 아가씨, 괜찮아요? 내가 너무 내일만 봤었네. 미안해서 어떡해요. 일하는 시간을 이렇게 많이 뺏을 줄 몰랐어요. 아가씨랑 이곳저곳 둘러보니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쇼핑을 한 것 같네요. 이제 살 만큼 샀으니까 안 도와줘도 돼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는 잘 울지 않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네요. 실은 제가 부모님이 안 계시거든요. 고객님을 보니까 갑자기 부모님이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나왔나 봐요. 제가 도와드린다고 해놓고 기분을 망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기분을 망치다니요? 난 오히려 쉽게 쇼핑을 해서 좋았고 아가씨 아니었으면 이 넓은 곳을 아픈 다리로 돌아다녀야 했을 거예요. 힘든 일이 있나 본데 기운내요. 안 좋은 날도 있으면 좋은 날도 있더라고요. 고객님에게 사과를 했고 헤어지려는 순간 갑자기 저를 붙잡으며 손에 쇼핑백들을 쥐어주었습니다. 고객님과 명품관을 돌아다니며 샀던 물건들이었는데 자신은 다시 사면 되니까 이걸 받아달라고 했고 전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내가 꼭 우리 딸 같아서 그래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살기 힘들어요. 외국은 안 가봤지만 미국 같은 나라는 팀 문화라는 게 있대요. 도움을 받고 그 보답을 하는 거죠. 난 아가씨한테 도움을 받았고 당장 내가 줄 팁이 없어서 이걸로 대신하는 거예요. 부담 갖지 말고 아가씨가 친절을 베풀어서 그에 맞는 보상을 받은 거라고 생각해주면 안 될까요? 안 받아주면 내가 너무 무안할 것 같은데. 그리고
힘내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이건 너무 많아서요. 해드린 것도 많지 않은데 그럼 이거 하나만 받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따님 주세요. 오늘 저한테 쇼핑한 거 다 주시면 따님 선물이 없으시잖아요. 솔직히 요즘 너무 힘들었거든요. 회사 동료들이 알게 모르게 저와 안 어울리려고 하는 것 같고 요즘 제가 저보다 약하게 보이는 사람한테는 엄청 못되게 굴고 제 마음이 제 맘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고객님이 이런 호의를 베풀어 주시니까 제가 그동안의 모습들을 반성하고 되돌아보게 됐어요. 이런 말에서는 안 되는데 이상하게 고객님한테는 이런 말 저런 말 다 하게 되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가씨가 먼저 나에게 친절을 베풀었잖아요. 그래서 그만한 행복이 온 거예요.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아가씨가 한 행동으로 내 마음이 움직인 거죠. 나도 아무에게나 친절하지 않고 너그럽지 못해요.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데. 고객님과 헤어지고 고객님이 했던 말이 오래도록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내가 한 행동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말이 가슴에 와닿자 이 상황을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동기였던 친구에게 먼저 다가갔어요. 그동안 못되게 굴고 상처 주는 말을 했다면 용서해달라고 용기 내어 말을 건넸고 한참을 바라보던 동기는 웃으면서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렇게 한 명 한 명 동료들에게 진심을 다했고 제 마음을 알아준 동료들은 저와 같은 마음으로 다가와 줬어요. 오해가 풀리니 더욱 돈독해졌고 혼자였던 제 세상이 끈끈한 동료와 친구들로 가득해졌습니다. 다리를 절었던 고객님의 말이 아니었더라면 전 새장에 홀로 갇힌 새처럼 아무 때나 짹짹거리며 좁은 새장을 정신없이 날아다녔을 거고 결국 새장은 버티다가 바닥에 떨어졌겠죠. 언젠가 고객님을 만나면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는데 그 후로 고객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르고 저에게 큰 상처로 남은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점심을 간단하게 먹은 날이라 그런지 그날따라 배가 너무 고팠고 동료가 준 초콜릿 한 조각을 먹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입을 가리고 다른 고객님들이 안 보는 틈을 타 재빨리 초콜릿을 입에 넣었는데 그때 선글라스를 낀 고객님이 매장으로 들어왔고 인사할 타이밍을 놓친 저는 그만 가볍게 목례를 해버렸어요. 입안에 들어간 초콜릿을 서둘러 녹이는 것에 정신을 팔고 있을 때 선글라스를 낀 고객님이 제 앞으로 오더니 제 뺨을 순식간에 올렸습니다. 피할 겨를도 없었고 매장이 얼음처럼 차가운 분위기가 되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지금 인사를 그것밖에 못하지? 손님이 왔는데 목 운동해? 어디서 목만 살짝 내리고 말아? 도대체 교육을 어떻게 시키길래 이렇게 난장판이야? 기분 좋게 돈 좀 쓰고 가려고 왔는데 너같이 대충 하는 인사를 내가 받으면 돈 쓸 기분이 나겠니? 당장 사과하지 못해? 무릎 꿇고 사과 안 하면 나 절대 안 갈 줄 알아. 아수라장이 된 매장 소식을 듣고 매니저가 달려와 저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지시했고 매니저는 연신 선글라스 낀 고객에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나오려는 눈물을 참으며 고객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 죄송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동료들은 몰려온 손님들을 내보냈고 매니저는 고객님을 달래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저를 거들떠보지 않는 상황에 고개 숙인 저에게 누군가 손을 내밀었고 그분의 얼굴을 보자 놀라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저를 일으킨 고객님은 다리를 절었던 고객님이었고 제 손을 잡으신 고객님은 매니저 옆에 있는 고객님의 선글라스를 낚아채
바닥에 떨어뜨리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밟았습니다. 이게 얼마짜리 안경인데? 당신 지금 무슨 짓이야? 저 직원 가족이라도 돼? 행색을 보니까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얼마짜린 줄 알고 겁도 없이 안경을 깨트려? 당신이 지금 입은 것, 신은 것, 들고 있는 것 다 합쳐도 이 안경 하나는 못 사는데 지금 알고 깨트린 거야? 없는 사람들이 자존심은 있어서 당장 이 안경 물어내! 여기요. 이분한테 여기 매장에 있는 안경 다 줘요. 내가 다 살 테니까. 대신 이 직원한테 사과하라 그래요. 매니저라는 사람이 상황을 이렇게 판단하지 못해서 어떡해요? 누가 봐도 지금 이 사람이 심했잖아요. 당신 직원 뺨을 쳤는데 저런 사람 앞에 고개를 숙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때린 건 저 사람이 먼저 했으니까 당장 사과 안 하면 신고할 줄 알아요? 그 순간 고객님은 제 영웅이었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선글라스 낀 고객은 황당해하며 매니저에게 자신의 편이 되어달라는 도움의 눈빛을 보냈고 매니저는 매몰차게 거절했어요. 그리고 선글라스 낀 고객에게 정중히 말했습니다. 고객님이 먼저 물리적 힘을 가했기 때문에 직원인 저에게 사과를 해달라고 부탁했고 선글라스 낀 고객은 마지못해 사과를 했어요. 다리를 저는 고객님은 매장에 있는 명품 선글라스를 디자인별로 다 구매했고 저에게 갑질한 고객에게 다가가 안경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바닥에 던지다시피 내려놓았습니다. 순간 몇 초의 정적이 흘렀고 선글라스 고객은 긴장한 듯 목소리를 떨며 이야기했어요. 뭔데? 누군 이런 거 살 돈이 없어서 안 산 줄 알아? 직원 교육이 엉망이니까 내가 이러는 거잖아. 내가 이렇게 해야 한다고 기분이 풀릴 줄 알아? 어디 사람을 없는 사람 취급해? 나도 있을 만큼 있는 여자라고. 네 말대로 어디 사람을 그따위로 취급해? 넌 어디서 그렇게 배웠니? 네가 했던 말과 행동 오늘 잘 새겨둬. 어디 가서 이런 꼴 당할 때 이 아가씨는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지만 당신한테는 아무도 손 내밀어줄 사람이 없을 테니까. 이 선글라스는 그때를 대비해서 내가 당신한테 주는 거야. 반드시 당신도 이 아가씨가 겪은 수모와 모멸감을 그대로 느낄 날이 오겠지. 그럴 때 이 딱딱한 선글라스가 얼마나 당신을 위로해줄지 가지고 당장 나가. 고객은 무척 당황해했고 그냥 가려다 다시 돌아와 선글라스가 든 쇼핑백들을 챙겨 자리를 떠났습니다. 매니저는 다리를 저는 고객님께 인사를 했고 저도 그분께 고개를 숙여 진심을 다해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고객님은 그럴 필요 없다면서 저를 일으켜 세웠고 제가 다친 곳은 없는지 살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고 마치 엄마가 살아 돌아온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멀리서 누군가 엄마를 찾는 목소리가 들렸고 고객님의 딸이 달려왔습니다. 엄마, 내가 한참 찾았잖아. 여기 온다고 말을 해야지. 난 어디 갔나 했네. 여기에서 뭐 사려고 온 거야? 저번에 사준 것도 아직 많으니까 그만 사고 우리 밥이나 먹으러 가자. 배고파 쓰러질 것 같아. 내가 정말 맛있는 걸로 쏠게. 순간 두 모녀의 모습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고객님은 직원과 저의 인사를 받으며 사라지셨고 도저히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어떻게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지 기억이 나질 않았어요. 그나마 내일이 쉬는 날이었기 때문에 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전화가 울렸고 큰아빠였어요. 너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알고 잠을 쳐자. 당장 가게로 와. 오늘 개업날인 거 몰라?
고모가 네가 서빙 도와준다고 해서 사람도 안 구했단 말이야. 너 안 오면 당장 급하게 사람 구할 데도 없어. 빨리 와라. 안 오면 큰아빠 성질 알지? 큰아빠는 국밥집과 고기를 파는 가게를 오픈했고, 그날이 하필 제가 쉬는 날과 겹치는 바람에 아침부터 일을 도우라는 전화가 온 거였어요. 아무런 저항도 못한 채 피곤한 몸을 끌고 큰아빠 가게로 향했습니다. 고모는 이미 친구들을 데려와 식사를 하며 웃고 있었고, 개업날인지 가게 안은 손님이 바글바글 했어요. 큰아빠는 정말 아르바이트생을 구하지 않았고, 제가 오자마자 유니폼을 주며 일하라고 했습니다. 유니폼을 입고 나오는데 가게 안이 이상하게 어수선했어요. 고모는 안 어울리는 웃음을 짓고 있었고, 큰아빠는 분주하게 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큰아빠에게 뭘 하면 되냐니까, 지금 대표님이 우리 가게에 오고 있다니까 상 차리라는 말을 했고, 기대에 찬 큰아빠는 가게를 정돈하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대표라는 분이 왔고, 평소처럼 인사를 하고 고개를 드는데 다리를 저은 고객님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은 나름 지역에서 유명한 음식 체인점 대표였고, 큰아빠의 가게를 방문한 거였어요. 이런 일은 드문 일이어서 큰아빠는 자신이 뭐라도 된 것 마냥 행동했습니다. 그 모습을 씁쓸하게 보고 있는데 고객님이 저에게 다가오면서 제 손을 잡았고 절 기억해주는 것에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고객님이 절 근사하게 차려진 상으로 데려가 앉혔고 같이 식사를 하자고 했어요. 큰아빠와 고모는 어리둥절했고 저를 끌어내려 했지만 고객님은 단호한 말과 표정으로 저와 식사를 하겠다는 말을 했고 두 분은 그런 모습을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당황했지만 명품관에서도 과한 배려와 친절이 있었기 때문에 원래 그러신 분인가 싶어 아무렇지 않게 고객님과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다 마치고 큰아빠와 고모가 고객님께 다가왔고 고객님의 입에서는 자신을 소개하며 충격적인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밥집 대표라고 소개하며 20년 전에 죽었던 제 엄마이고 엄마 얼굴을 자세히 보라며 눈물을 보이며 말했어요. 자세히 보니 저와 닮은 것 같았고 큰아빠와 고모가 놀라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명품관에서 고객으로부터 구해준 영웅 고객님은 바로 20년 전에 두 손으로 흙을 뿌려 땅에 묻었던 제 엄마라는 말이었고 고모와 큰아빠는 자세히 고객님을 보더니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재수씨? 세상에, 재수씨가 어떻게 여기에 있어? 그러니까 분명 그날 내가 요양원으로 보냈는데 의사 말로는 평생 걸을 수 없다고 했는데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맞아요? 개업날 20년 만에 모든 사실이 밝혀졌고 엄마는 돌아가신 게 아니었습니다. 고모와 큰아빠는 부모님의 재산에 눈이 멀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말았어요. 저를 속이고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말한 뒤 엄마를 요양원 시설에 맡겼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오랜 기간 요양원에서 지내며 어떻게 해서든 저를 찾으려고 노력했다고 했어요. 치료와 재활을 꾸준히 했고 비록 다리를 절게 됐지만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었고 아빠가 남겨놓으신 해운대에 있는 빌딩이 엄마의 명의로 되어 있어서 엄마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말했어요. 자신이 성공을 해야 큰아빠와 고모에게 당당하게 나타날 수 있었다고 생각했고 그동안 독립해서 살고 있는 저를 찾으려고 사람을 붙여서 제가 명품관에서 일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셨고 어떻게 해서든 도움을 주고 싶어서 그렇게 제 앞에 고객으로 나타나신 거라고 했어요. 명품관에서 만난 딸은 현재 5년 전에 재혼을 해서
같이 살게 된 가족이라고 말해줬습니다. 엄마는 큰아빠와 고모가 한 짓에 대한 증거를 이미 많이 찾아놓았고 변호사와 재판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고 해요. 큰아빠와 고모는 엄마에게 무릎을 꿇으며 20년 전에 자신들의 잘못을 빌었습니다. 저에게 일어난 일은 기적이라고 말했지만 솔직히 상상도 못할 일이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20년 동안 엄마가 없이 살아온 저에게는 이 상황이 모두 기적 같고 그저 지금이라도 엄마와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할 뿐입니다. 곧 여름이 다가오면 엄마의 생신이 옵니다. 20년 만에 함께하는 첫 생신을 엄마에게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겨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올리게 됐어요. 엄마가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받고 앞으로 저와 절대 헤어지는 일 없이 오래도록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20년간의 공백을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면서 보냈으면 좋겠어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